지금 제 시간부터 총 4번 회사가 계획대로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킥보상 사실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2000년 초반에 이미 해외에서는 금융이 이러한 변화에 따라가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당시만 해도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고 이러한 산업 생태계가 이제 기존의 산업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금융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창업을 하고 제품을 만든 다음에 매출을 일으키고 그 매출을 쌓아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성장을 했다면 이제 혁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 기술과 인프라에 선투자를 하면서 이 선투자된 인프라들이 한 번에 시장 구조를 바꾸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회사가 사실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94년에 창업을 해서 25년 정도 된 회사고요. 하지만 첫 10년간은 매년 적자를 내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10년간 적자를 내면서도 아마존이 했던 것은 결국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는 전자상거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에 대한 예측을 통해 전자상거래에 굉장히 중요한 클라우드라든지 물류라든지 그리고 기술에 대한 투자를 열심히 한 건데요. 2000년 초반에 아마존이 사실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잠깐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 전자상거래가 매우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넘보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아마존의 첫 10년을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미국 금융기관들이나 금융인들이 적자 보는 기업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투자를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온라인에서 모든 것을 팔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투자를 받으러 다닐 때 금융인들이 만약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오늘 아마존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유사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가 4년 전에 창업을 해서 제가 처음 갓 나온 서비스를 가지고 국내 이제 여러 투자사에 투자 유치를 하러 다녔을 때 일부 투자사에서는 누가 온라인에서 계란을 사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까지 온라인에서 장을 보는 수요가 없고 실제로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만났던 일부 투자자께서 이 산업과 저희의 비전 그리고 실행력을 믿고 투자를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후속 투자를 받으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해서 이제 현재는 월 매출 수백억에 달하는 기업을 이끌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요새 많은 분들께서 안정적인 직장을 박차고 나와서 창업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본인이 생각하는 비전이 있으시고 이 산업에서 내가 유의미한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도전하고 계실 텐데요. 만약에 우리 금융이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산업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혁신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와 저와 같이 운 좋게 좋은 투자자를 만나서 이해를 받지 않더라도 운에 기대지 않더라도 우리 금융이 회사별로 좀 리스크와 이 산업의 성장성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걸 기반으로 다양한 투자 규모 그리고 투자 기간을 좀 고려하셔서 투자를 집행을 해주시면 한국에서도 아마존과 같은 게임 체인저들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라보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건 왠지 몰라도 돌고 돌아 내게 오고 있었는 기도 하지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배우가 아닌 엔젤 투자자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김슬아 대표님의 마켓컬리는 제가 투자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스타트업에 우연히 좋은 기회로 힘을 보태게 되면서 그 과정이 좋은 배우로 성장시키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를 꿈꾸는 수많은 지망생들 중에서 인재를 선별하고 트레이닝을 거쳐 좋은 배우로 성장하는 것처럼 엔젤 투자자 역시 한 기업이 성장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참신한 아이디어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엔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약소하지만 저의 투자로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작은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통령님의 비전과 두 기업인분들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숨어 있는 원석이 훗날 빛나는 스타가 되듯이 훌륭한 스타트업이 더 큰 가능성이 있는 유니콘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에 비하면 작은 투자자에 불과한데요.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서도 앞으로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기대해 봅니다.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창업 초기 시절 VC와 엔젤의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을 성장시켜온 지난 10여 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저는 차세대 항암 신약을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주식회사 파맵신을 운영하고 있는 유진산입니다. 파맵신은 2008년 9월 3일 날 암을 사형 선고가 아닌 매니저블한 디지즈로 만들 수 있는 약을 개발해보자라는 취지를 갖고 설립을 했습니다. 안타깝게 9월 15일 날 월가의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예정된 투자가 딜레이가 됐었는데 다행히 노바티스라는 스위스 제약회사와 오비메드라는 그 세계에서 넘버원 그 벤처 투자가 저희의 어떤 그 원천 기술과 기술의 가치를 인정해줘서 투자를 유치를 함으로 해갖고 궁극적으로는 상장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계속해서 많은 그 어려움도 있었고 즐거운 날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최근 몇 년간 코스닥 기업 중 바이오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가 지금 고령화 시대에 진입을 했고 또 그 속도가 매우 가속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미라라는 항체 치료제, 관절염 치료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에비가 팔고 있는데 현재 연 매출 21조를 팔고 있고 영업이익은 절반이 넘습니다. 매출에. 저희는 그들보다 더 스마트한 인재들을 많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미라 같은 약에 이상에 되는 약이 10개, 20개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저희가 상장 전 비상장 회사로서 또 상장 이후 상장사로서 아쉬웠던 점을 좀 공유를 하자면 상장 전에는 저희가 혁신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코스닥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얼마냐, 그동안 얼마 기술 이전했냐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잘 풀려서 작년 15일에 상장을 할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상장사로서 약간의 아쉬움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 단기적 투자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주 명부를 파쇄하고 주총을 열면 이미 새로운 주주들로 바뀌어 있는 게 이제 현실인데 저희 같이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기술은 그런 회사는 롱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그 장기적 투자자들이 한 배를 타고 새로운 그 미션을 가지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장기적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그 세제 인센티브가 좀 더 개선이 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휴미라 이상의 약들이 20개, 30개까지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대통령님의 그 혁신 금융 비전의 내용을 듣고 저희 후배 회사들 그리고 저희 같은 회사들은 좀 더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 박차를 가하고 환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약을 개발하는 데 매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말씀
저는 앞에 대표님들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도 똑같이 투자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저희는 그 투자를 통해서 재도전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용솔로텍의 김승재라고 합니다. 저희는 1976년도에 설립이 돼서 현재 43년간 금형, 사출, 그리고 광학, 렌즈 부품 등 흔히 말하는 전통 뿌리산업 제조업체입니다. 지금 일찌감치 나름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 일본의 유수의 업체로 지금까지 핵심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내 최고의 기술상인 장영실상을 3차례 이상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에게 지금까지 2차례의 아주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2008년도에 있었던 키코 사태입니다. 저희는 뭐 아까 그 유 대표님도 언급하셨지만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때 이제 그걸로 촉발이 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환율 폭등으로 그 당시 키코 상품으로 인한 손해를 약 67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힘들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건 기업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투자라든지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자금을 전혀 사용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때 저희에게 유일하게 기회를 주신 곳이 아마 한국성장금융에서 이제 조성된 재기지원 펀드였습니다. 그때 재기지원 펀드에서는 저희 회사에 과감하게 120억 원이라는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해주셨고 그 투자를 통해서 저희는 예전처럼 다시 신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해서 흑자로 전환하고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참 좋았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1년 만에 저희에겐 다시 큰 위기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이듬해인 2016년도에 개성공단이 폐쇄된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때서부터 선정돼서 들어갔던 15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워낙에 저희 남북 경협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투자로 인한 폐쇄로 인한 저희의 가장 중요한 생산 기반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흑자 전환한 지 1년 만에 저희는 다시 어마한 적자로 전환이 되었고 그때 다시 한번 저희 손을 잡아준 게 재기지원 펀드입니다. 재기지원 펀드에서는 저희하고 같이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이러한 문제가 뭐 경영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외부 환경 요인으로 발생한 요인이다라는 거에 깊은 공감을 해주셨고 다시 한번 추가 투자를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투자를 얻어서 개성공단의 대체 생산 기지를 베트남에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빠르게 안정화가 돼서 작년도 2018년도에는 다시 드디어 흑자로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강조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성실한 기업이 그 경영의 실패라든지 뭐 판단의 착오라든지 뭐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경영의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감당할 수 없는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 아니면 한 번의 실패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와 같이 재기에 성공한 기업들이 제2, 제3의 기업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러한 기업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러한 모습들이 실패라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얻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더욱더 두려움 없이 창업하는 창업을 확대시키는 일이며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그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상장을 통한 자금 유치가 좀 더 원활하게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말씀 듣고 보니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본시장을 통한 이 투자 중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혁신금융에 그 초점을 두고 저희들이 노력해 갈 예정입니다만 그 방향에 대해서 아까 대통령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저희 금융위원회로서는 금융업계, 투자업계 그리고 또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그 방안들이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화돼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코스닥 상장할 때 업종별로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계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바이오나 제약업체 같은 것들이 주로 많이 해당이 되는 말씀일 텐데 여태까지 대부분 현재 재무 상황 또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게 많았습니다. 그 비중이 많이 컸는데 앞으로는 제약 같으면은 차기 임상이 성공한다면 어느 정도 자금을 추가로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러한 것까지 그 심사 항목으로 넣도록 해서 좀 더 업종별로 차별화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나가 보겠고요. 그리고 또 그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민간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도 활성화하는 방안, 또 그 민간 전문 투자자들을 육성하는 데에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지원 펀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3년 동안 8조 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전체 규모도 키우고 현재 동일 기업에 대해서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좀 폐지를 해서 보다 많은 기업이 보다 큰 금액을 투자받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투자 그 기업하는 분들이 또 자본시장 관계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자본시장 세제 개편도 방향은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해서 보다 장기 투자가 유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최적의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아이오베드 대표 전호걸입니다. 저희 회사는 2007년에 설립된 매트리스 제조회사입니다. 대기업 OEM 납품으로 시작을 해서 5년의 노력 끝에 아이오베드라는 그 저희만의 브랜드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은행 대출이 필요한 기업인으로서 그 수많은 그 중소기업을 이끌어오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 그 대출과 연관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임차 공장에서 생산을 하던 그 서러움이었는데요. 그 시작하는 중소기업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그 저 역시 임차 공장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 품질 개선이나 그 생산 증가 또는 캐파 증가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2014년도 그 모 기업과 연간 150억 원 규모의 그 계약을 진행 중이었었는데 이제 그 당시 저희 생산 캐파보다는 좀 더 그 생산 라인을 증설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임차 공장을 사용하는 그 부동산 담보가 전혀 없는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필요했던 거액의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그 중요한 매출이었지만서도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난해 라돈 사태와 같은 저희가 직면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따른 위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희가 라돈 사태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그 2차 피해를 통해서 저희를 비롯한 매트리스 업계가 상당히 그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전기 대비 매출이 급감하여서 그 직원들 월급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근데 어떻게 다행히도 그 정부의 동산금융 활성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저는 저희 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들을 담보로 그 긴급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고
그 직원들 월급과 그리고 거래처 미지급 등 그 긴급한 자금을 수혈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은행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동산담보와 관련한 바람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매트리스를 제조합니다. 매트리스를 만들 때는 그 스프링 그리고 뭐 라텍스 각종 그 원단 등 총 한 50여 가지 원부자재가 들어가는데요. 이 원부자재를 가지고 동산에 대한 그 재고 평가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그 라텍스라는 거는 오늘은 원부자재로 입고를 받았지만 내일이라면 완제로 변형이 돼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결국 고객 댁에 가 있는 제품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동산담보라고 해서 원부자재 저희 같은 경우는 매입된 금액의 상당 부분이 또 원부자재에 투하가 되기 때문에 그 원부자재로 매입되는 동산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과 달리 그 동산의 특성들이 좀 잘 반영되어서 그 동산들은 그 일괄로 담보할 수가 있다면 그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근데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한 거하고 사업에 성공을 하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상용화 시점에서 저희가 돈이 이제 다 떨어졌는데 상용화를 하려고 뭐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은행에 손을 내밀어도 그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또 이제 원인이 매출이 없죠.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높을 거고요. 또 안정적인 매출처가 없으니까 당연히 매출이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중에 오늘보다 내일을 또 보고 투자를 해주고 또 이제 그 돈을 빌려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돈을 받아서 결국은 상용화를 하고 또 작년에 납품도 해서 이제 그 저희가 매출이 없을 때보다는 한 80여 배 이상 이렇게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매출이 되게 됐는데요. 저는 그나마 운이 좋아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됐지만 그 마지막 순간을 넘기지 못하는 수많은 창업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고요. 오늘부터 혁신금융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던 어저께의 금융은 제가 가진 것, 그러니까 기술력, 특허, 사업성 이런 거는 안 보고 제가 없는 것만 보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부터 혁신금융은 제가 없는 것 말고 제가 있는 것, 바로 기술력, 특허, 사업성 있는 것을 보고 투자해주는 이런 게 바로 혁신금융이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아직도 투자를 받지 못했고 아직도 대출을 조금만 받아서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몸소 체험을 하고 혁신금융의 주인공이 돼서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기대가 굉장히 많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시간 관계상 제가 네. 짧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간략하게라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난 8년간 대기업에 납품을 해왔습니다. OEM 형태로 진행했고요. 저희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대기업의 원가 인하 압박도 받아봤고요. 그래서 저는 대출도 받으면서 이익을 투자해 가면서 제 브랜드를 키우기 위한 투자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일례로 저희는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연매출 한 450억 정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들으시기에는 크지 않은 그 기업일 수 있지만 저는 연매출 450억 매출 중에 R&D 투자로 매년 한 30억에서 35억 정도를 써왔습니다. 매출 대비 비율로 따지면 약 한 8% 정도 되지요. 이제 그 결과 작년에는 결손도 나기는 했지만 그만큼
중소기업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미래 시장을 준비해서 R&D에 투자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금 4차 산업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그 홈 IoT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그 IoT 매트리스 아이오베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는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그 CES 및 가구쇼에 참가하여 좋은 호평도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 미국 쪽 그 침대 관계자들과 침대 본고장인 미국의 침대 기업들과 대한민국의 침대 브랜드가 미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이렇게 R&D를 투자하고 대규모 신규 공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300억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기업은행의 도움으로 그 자금 중에 일부는 조달받고는 있지만 그 일반적으로 민간은행이 그 저희 같은 중소기업 은행에게 이 정도 대규모의 대출을 해주기에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 투자나 R&D 그리고 나아가 사업 재편 자금에 있어서만큼은 정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R&D 투자와 대규모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역시 금액이 크고 또 장기간 투자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의 경우에도요. 그래서 정책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특히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3년 동안 한 10조 원 정도의 산업구조 고도화 자금을 금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7조 원, 기업은행이 3조 원인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이,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하는데 이제 최대 2,500억 원, 또 기간도 한 10년 이상, 12년, 15년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최대한 잘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께서 또 비전 선포 때 말씀하신 포괄 담보, 이게 역시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창업기업들한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우리한테는 아직은 낯설지만 이제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일반화가 돼 있고 사실 제가 그 금융위원장 임명받은 직후부터 대통령님께서 여러 번 이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법무부의 아주 적극적인 협조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착이 되도록 해서 기업인들 여러분께서 좀 활용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앞서 파맵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스닥 시장이 혁신 기업의 성장에 꼭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장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저의 경험을 미뤄보면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서 상장이 됐는데 그 이후에 다음 단계 임상에서 여러 번 실패를 해서 기업 가치가 크게 하락한 경우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을 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기업의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것도 저희 아주 중요한 목표이지만 또 심사자로서 투자자 보호라는 사명감을 또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하면 잘 조화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업종별로 특화된 상장 심사 기준이 도입된다면 심사자로서 저의 마음의 부담감도 조금은 덜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앞에 계신 여러 기업인 대표님들께서 운이 좋아서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언급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코스닥 시장이 운이 특별히 좋지 않아도 상장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혁신 기업과 동반해서 성장하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반성할 부분이 많구나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오늘 혁신금융 선포식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첫 번째
혁신금 여신 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일괄 담보제도 또 동산금융의 활성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IoT를 활용해서 부동산 관리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신 심사 시스템을 더 정교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보대출 더 인상하도록 하고 대상기업 더 확대하도록 하고 기술회사에 대해서 더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을 더 평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 관련해서 모험 자본 공급에 관련해서 저희 5대 금융지주회사만도 앞으로 5년간 한 28조 정도의 모험 자본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박차를 가해서 우리 창업 혁신기업에 대해서 대출, 투자 또 펀드 조성을 통해서 지원을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혁신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성장 단계별로 저희들이 더 자문 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히 핵심 기술이 있으시거나 핵심 경쟁력이 있으시거나 혁신 보유 기술을 가지고 계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바쁘신 국정 일정 중에도 우리 금융산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직접 참여해 주신 거에 저희가 힘을 받아서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업들과 더불어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가일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융인, 기업인 여러분, 그간 금융에 대해 햇볕 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도 볼 수 있는 혁신 금융이 되길